이어서 환율 상황입니다. 오전 중 전격 나온 외환 당국의 고강도 구두 개입 이후 환율이 즉각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두 개입 메시지의 내용과 그 영향력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우선 구두 개입이 이뤄진 이후의 환율 움직임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11시 2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1,463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어제보다 1원 30전 오른 1,484원 90전으로 개장했는데요. 개장과 함께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20원가량 급락했습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이어 최근의 회의와 조치 발표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환당국의 이 같은 구두 개입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한 달여 만입니다. 우선은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급한 불은 끈 모양새입니다. 네, 이런 환율의 진정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가 중요한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정부가 환율 안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원화 가치만 평가 절하된 상황에서 한미 금리 격차와 국내 주식시장의 매력 저하 등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이유들을 한 번에 반전시키기 어려운 만큼 국민연금의 역할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상황에 맞춰 국민연금이 환을 해지하는 환해지 전략이 어떻게 가동되느냐에 따라 향후 환율 흐름도 갈릴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외환 당국의 움직임은 실제로 구두 개입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환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해외 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의 복귀를 촉진할 유인책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특히 투자 자산이 많은 서학개미들의 주된 고민 소재인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내용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양도세를 얼마나 깎아줍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국내 투자 외화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어제 기준 갖고 있던 해외 주식을 팔고 내년 1분기 안에 국내 주식 펀드를 사게 되면 수익 낸 부분이 전액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2분기 복귀 땐 80%, 하반기 복귀 땐 50%로 세액 감면 혜택이 줄어듭니다. 달러가 최대한 빠르게 국내에 들어오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인당 해외 주식 매도 금액은 5천만 원이 한도고 이때 국내 주식을 얼마나 사야 할지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지만 판매 자금을 다 써야 할 걸로 추정됩니다. 또 이렇게 산 투자 상품은 1년간 보유해야 하는데요. 1년에 사고 파는 과정은 새로 만들어지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를 통해 진행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늦어도 내년 2월경 정도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환 해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공제 한도도 높여주죠. 네, 그간 개인 투자자는 환율 리스크에 비교적 둔감한 편이었는데요. 선물한 상품 매입액의 5%를 소득에서 깎아주는 식입니다.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기존 공제 250만 원까지 합치면 7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해당 선물한 상품의 경우 증권사 전산 시스템이 마련돼야 역시 내년 2월경 출시될 예정입니다. 감면 혜택과 공제 수준 등은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또한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게끔 수익 배당의 비과세 대상을 95%에서 100%로 높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에 따라 1,60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주식 잔액 상당수가 국내 투자로 바뀌거나 환해지를 통한 달러 국내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그간 누적됐던 고환율의 여파도 짚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소비 심리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있었던 비상계엄 당시 이후 가장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자세한 심리 수치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9.9로 지난달보다 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소비자 심리가 개선된 이후 낙관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하락폭만 보면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개 지수를 산출한 지표인데요. 100보다 높으면 과거 20년 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보다 낮으면 비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죠. 6개 세부 지수 중에 뭐가 특히 안 좋아졌습니까?
네, 지금 경기가 좋다고 느끼는지 나쁘다고 느끼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현재 경기 판단이 7포인트 하락하며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고물가와 고환율 영향인데요. 한국은행은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생활 밀접 품목 가격 상승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은 6포인트 떨어졌고 가계 수입 전망과 생활 형편 전망, 현재 생활 형편도 1포인트씩 뒷걸음 쳤습니다. 한편 주택 가격 전망 지수는 지난달보다 2포인트 상승한 121로 집계됐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120 아래로 떨어졌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도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끝날 예정이었던 유류세와 자동차 개별 소비세의 인하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고환율의 영향으로 그간의 국제유가 하락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기름값이 추가로 들썩이는 건 맞게 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세금별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 연장되는 겁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기간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7%, 경유와 액화 석유가스, 부탄은 10% 가격이 인하되던 조치가 2개월 추가 연장되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연장에 대해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인하 기간 연장을 통해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해 리터당 휘발유가 57원, 경유가 58원, LPG 부탄은 20원씩 저렴한 효과가 2달 더 유지될 전망입니다. 유류세 인하는 지난 2021년 11월 시작됐고 이번이 19번째 연장 결정입니다. 네, 역시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는 얼마나 연장됩니까? 네,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습니다. 현재 자동차 개별 소비세는 100만 원 감면 한도 내로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인하된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까지만 운용한 다음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연료 개별 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해 계획대로 이달 말 종료됩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반대 방향의 소식도 있습니다. 물가는 결국 다양한 개별 품목들의 가격 변동에 따른 결과고 그간의 고물가는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업체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 와중에 고급 리조트와 호텔 뷔페 등이 내년에도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이번엔 포시즌스 호텔이 뷔페 가격을 올리기로 했죠. 네, 포시즌스 호텔은 뷔페 더마켓 키친 가격을 다음 달 2일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평일 점심 가격은 성인 17만 9천 원, 어린이 8만 9,500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10,000원, 5,000원 오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은 성인 19만 5천 원, 어린이 9만 7,500원으로 3% 뛰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과 주말 공휴일은 평일 저녁보다 각각 4,000원, 2,000원 더 인상되면서 성인 1인 기준 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시즌스 호텔은 식재료를 포함한 원가 운영비 상승과 함께 메뉴 구성과 품질 유지를 위해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화 호텔앤리조트도 객실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호텔 리조트는 내년 3월부터 10개 리조트의 회원 객실 이용요금을 평균 4%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격 인상은 지난해 적자 전환된 리조트 부문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나호텔 리조트는 최근 물가 상승과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가 증가했다며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하나호텔 리조트는 지난 3월 객실 요금을 약 20% 올린 가운데 매년 객실비를 올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서민금융안정기금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탓인데 기금을 설치해 서민금융 재원을 상시 확보하고 금리를 낮추겠다는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원래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은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출연하는 법정기금으로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을 목표로 2027년 신설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조차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서민금융안정기금법은 2월 초 법안 소위가 잡혀 있어서 이때 논의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요. 본회의까지 통과하더라도 시행령 마련과 운영계획 수립 등의 1년여가 필요한 만큼 2027년 시행을 위해선 빠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2027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는 겁니까? 일단 2027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여당의 설명입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지원법 부칙의 공포 시점을 당기면 된다고 말했는데요. 내년 10월 8일에 효력이 상실되는 현행 서민금융보완개정 출연금 근거 역시 당연히 일몰 연장 조치를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본회의 상정까지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인데요. 정책 서민금융을 위한 상시적인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민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구상이 제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물음표가 붙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방금 전 전해진 속보 하나 간략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다음 달 13일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그간 이어졌던 대중교통 노조들의 파업 예고는 직전 극적 협상 타결로 실제 시민 불편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이번엔 다음 달 13일까지 이루어질 협상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소식들 전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 쿠팡은 특히 정보 유출 이후 대응도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사 차원에선 미국 정부와 정치계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에 얼굴을 비치며 적극적으로 대관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신설한 워싱턴 DC 사무소에 인력 확충 움직임까지 포착됐는데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두 사건을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행사를 참여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현재 쿠팡 미국 본사의 글로벌 대외 협력 최고 책임자를 맡고 있는 로버트 포터 고위 임원 관련 이야기인데요. 이번 달 8일 워싱턴의 대표적인 통상 전문 기관인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WITA가 주최하는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이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백악관 비서관 출신이기도 한데요. 포터는 포럼 내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에서 미국의 역할이란 주제의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행사에는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 또 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 차관보가 기조연설을 하는 등의 현 정부 주요 인사들도 출동했고요. 미 공화당 또 이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앞서 3일에 이 로버트 포터는 한국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하는 한미 전략 포럼에도 참석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 포럼의 연사와 패널 총 20명 중에서 민간 기업 인사는 이 쿠팡이 유일했다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대관 거점인 워싱턴 사무소 인력 채용에도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쿠팡은 최근 이 개수한 워싱턴 DC 사무실을 기반으로 활동할 전직 정부 의회 또 공공업무 인사 채용에 나섰는데요. 쿠팡이 어제 관련 채용 공고를 내면서 이 직무는 이 정부 의회 또는 관련 기관에서 10년에서 15년의 공공정책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근무할 장소는 쿠팡이 최근에 개소한 미국 워싱턴 DC 사무소인데요. 이 사무소는 미 백악관과 국회 의사당에서 각각 차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정보 유출 사태도 터졌습니다. 쿠팡 사태 파장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신한카드에서 19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 소행으로 드러났는데 회사 측은 3년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네,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네, 업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기 북부 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습니다. 경기 북부청은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다고 보고 신한카드로부터 피해 내역을 확인한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총 19만 2천여 건을 유출했는데요. 일반 고객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핵심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아니라 내부 소행으로 드러났는데요. 신한카드 직원들이 실적을 채우려고 무단으로 자영업자 정보를 모집인들에게 넘기면서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한카드는 이번 사실을 누군가 제보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신한카드 영업소 소속 직원 12명은 2022년 3월부터 3년 2개월에 걸쳐 개인정보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맹점주를 상대로 카드 영업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동안 신한카드 측은 인지하지 못해 내부 통제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가운데 만일 신한카드 측이 이번 유출을 조직적으로 지시하고 묵인했다면 수사기관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신한카드는 추가 정보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2차 피해 가능성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여지도 있습니다. SBS 비즈 이민호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유출된 기업들은 고객의 신뢰에 큰 타격을 받고 그 타격은 경쟁자들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쿠팡 정보 유출 이후 경쟁 이커머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케팅 강화 움직임에 택배 업계까지 참전하는 모습입니다. CJ 대한통운이 올해 초에 도입했던 주 7일 배송의 권역을 늘리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네, 배송 권역이 어떻게 확대되는 겁니까? 네, CJ 대한통운은 주말과 공휴일에도 배송받을 수 있는 메일온의 서비스의 대상 지역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까지는 40개 시군 134개 읍면에 가능했는데 오는 28일부터는 대구 달성군, 경기 남양주 오남읍 등 전국 56개 시군구 155개 읍면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CJ 대한통운은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이었더라도 배송 커버리지가 좀 더 촘촘해진다며 앞으로도 메일온의 배송 권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쿠팡 사태로 CJ 대한통운이 반사 이익을 받을 거란 전망이 그간 계속 나왔죠. 네, 이른바 탈쿠팡 고객을 잡기 위해 이커머스 업체들이 물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쿠팡과 경쟁 관계에 있는 네이버와 스타컴, G마켓 등 다른 이커머스와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쿠팡 러시가 현실화되면 CJ 대한통운의 물동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커머스들의 반쿠팡 전선도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네이버의 경우 컬리와 협업해 컬리 N마트를 출시했고요. 최근에는 롯데마트의 온라인몰 제타와도 제휴를 맺었습니다. 네이버는 쇼핑 적립이나 디지털 콘텐츠 제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멤버십도 기존 4,900원을 유지하고 쿠팡 고객을 흡수하는 데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세 사기와 보증 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갚아준 주택을 다시 사들여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 전세주택에서 신규 매입 단계부터 하자 보수가 전제된 운영 실태가 확인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수습하기 위해 매입한 주택을 결국 혈세로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든든 전세주택이 어떤 사업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든든 전세주택이란 허그가 전세 사기나 보증 사고로 대위 변제한 주택을 다시 경매로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2024년 3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최초 발표돼 2024년 5월부터 도입됐습니다. 허그는 수도권 내 주택을 대상으로 15년 이내 다세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규로 매입할 예정인 주택 중 2,800세대가 하자 보수 대상에 포함된 건데요. 전체 하자 보수 대상이 5,742세대인데 절반에 가까운 물량이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신규 매입 주택인 겁니다. 이들 신규 매입 주택들은 입주 전 최초 보수 공사는 물론 입주 이후에도 일상 보수와 긴급 보수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사업 구조가 자체가 짜여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공공이 주택을 사들이는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할 것을 전제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자 보수가 계속 늘어나면 집을 싸게 사서 공급하는 것보다 고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든든 전세주택 하자보수공사는 공사비를 사전에 확정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물량만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때문에 하자 발생이 늘어날수록 당초 예산을 넘는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보수 비용이 불어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큰 구조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규 매입주택에서조차 입주 전 최초 보수공사가 전제돼 있다는 점은 매입 단계에서의 품질 검증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허그 측은 입찰 전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상태 고려한 뒤 매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며 품질 검증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정부가 인수합병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섭니다. 최근 사장님 셋 중 한 명이 노인일 정도로 중소기업의 고령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원활한 경영 승계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정부가 중소기업 승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네, 인수합병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는 M&A 유형의 중소기업 승계 정의와 함께 경영자의 연령과 경영 기간 등 지원 정책의 토대가 되는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또 기업 승계 지원센터와 M&A 중개기관 등록제 운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절차 효율화를 위해 상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일주일 전으로 줄이고 계약서 공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법까지 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중소기업 승계의 개념과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M&A 방식의 승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녀가 가업을 잇는 방식의 기업 승계가 이뤄지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자녀 부재나 당사자의 승계 기피 등으로 회사를 매각해서라도 경영을 이어가려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 5천 곳, 제조업 분야로 한정하면 약 5만 6천 곳에 달합니다. 기업 승계 골든타임 사수가 중요해진 만큼 정부는 이달 법안을 발의하고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